전파의 개념을 설명할 때 주파수가 하나인 정연파 신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신호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때 정보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의 사인 함수로 표현되는 정연파 신호를 봅시다. 이런 신호는 시공간이 주어지면 해당 점에서의 크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므로 정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파수가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파수가 하나일 때보다는 두 개일 때 정보가 2배 많고 세 개일 때 정보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많은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면 정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로 악기 소리를 보겠습니다. 같은 음을 내는 두 개의 악기인 첼로와 바이올린 소리의 파형을 보겠습니다. 같은 음을 내지만 첼로와 바이올린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것은 기본 주파수는 같지만 그의 배음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배음은 기본 주파수의 2배, 3배, 4배 등 배수로 올라가는 주파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440Hz 라움의 2배음은 880Hz, 3배음은 440의 3배인 1320Hz가 됩니다. 같은 음을 내므로 기본 음의 파형은 같지만 악기의 크기와 모양이 다르므로 배음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다른 소리로 느끼게 되고 이를 음악적 용어로 음색이라고 합니다. 소리는 이러한 모든 주파수의 소리의 합으로 구성되므로 각각의 성분의 크기에 따라 전체 파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소리를 표시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소리를 시간의 함수로 표현할 때 가장 간단한 소리는 주파수가 하나인 정연파입니다. 하지만 정연파로 표시할 수 있는 소리는 귀에는 들리긴 하지만 듣기에 거북합니다. 이제 귀에 듣기 편한 소리 중 하나로 완전 오도 화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완전 오도란 소리의 주파수가 2대3인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가장 간단한 완전 오도 파형으로 주파수가 2Hz이고 크기가 3인 파형과 주파수가 3Hz이고 크기가 2인 파형을 더하면 그림과 같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파형이 만들어집니다. 이 그림에서 파형만 보아서는 주파수와 크기가 얼마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 파형을 주파수축으로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림만 보아도 어떤 주파수 성분이 있고 그 주파수 성분의 크기는 얼마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호를 주파수 축에서 보는 것을 스펙트럼이라 하며 오른쪽의 그림은 크기를 그렸으므로 진폭 스펙트럼, 영어로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라 부릅니다. 지금까지 시간 영역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였는데요. 주의할 것은 시간 영역 파형을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할 때 진폭 스펙트럼 외에도 위상 스펙트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만약 신호의 초기 위상이 다르다면 시간 영역 파형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진폭 스펙트럼은 동일하죠. 대신 초기 위상이 다르므로 초기 위상을 같이 그려주어야 합니다. 위상 스펙트럼은 각각의 주파수의 초기 위상을 표시해주는 그림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위상 스펙트럼은 진폭 스펙트럼에 비해 측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보통은 진폭 스펙트럼만을 보여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앞에서 주파수가 2개뿐인 가상의 소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실제 소리의 스펙트럼을 살펴봅시다. 그림은 네 번째 옥타브의 지음, 즉 392Hz의 소울음의 진폭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X축은 주파수, Y축은 신호의 진폭을 dB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장 큰 피크가 392Hz의 신호이며 소리는 배음이 있으므로 이 주파수의 배수에 해당하는 주파수에서도 피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글거리는 파형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잡음이라고 합니다. 보통 주파수가 낮으면 주파수에 반비례하는 잡음을 볼 수 있는데 이를 F분의 1 잡음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주파수가 커지면 일정한 잡음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열 잡음이라고 합니다. 열 잡음은 온도에 비례하며 온도가 올라가면 비례하여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모든 소리는 주파수 축에서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고유의 특성을 가지므로 스펙트럼을 안다면
소리의 특성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개념을 확장해 볼까요? 일단 모든 정보는 시간 영역의 파형인 신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진이 있다고 해봅시다. 사진을 아주 작은 픽셀로 나눈 후 픽셀이 흰색이면 0, 픽셀이 검은색으로 채워져 있으면 1을 할당하고 왼쪽 2부터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지그재그로 정보를 만들어 봅시다. 다음에 0과 1을 크기 A와 마이너스 A인 파형에 각각 할당한다고 하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파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픽셀만 작게 만든다면 얼마든지 고해상도의 파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칼라 사진도 각각의 픽셀에 RGB 3색의 크기의 조합을 추가하면 파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도 정지 영상이 계속된 것이므로 이 또한 시간에 따라 변하는 파형인 신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과 0으로 구현된 디지털 신호의 파형은 정연파 신호와 그 배수의 주파수를 갖는 신호의 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퓨리어 해석이라고 하며 그림에서 정연파 신호와 그 배수를 적절히 더하면 사각형 파형이 만들어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맨 위의 파형은 주파수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은 2개 있는 것이고 맨 마지막은 4개 있는 것으로 주파수가 더 많아지면 더 네모난 디지털 파형이 만들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어떠한 정보도 시간 영역의 파형인 신호로 만들 수 있고 시간 영역의 파형인 신호가 만들어지면 이는 여러 주파수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주파수 측면에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정보는 신호로 표현할 수 있고 신호는 시간 영역 파형뿐만 아니라 주파수 영역에서 스펙트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호를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알았으므로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파수가 하나만 있는 경우 주파수 스펙트럼은 특정 주파수 하나에서만 값을 갖는 모양을 갖습니다. 이러한 주파수가 매우 많다면 여러 개의 직선이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고 주파수 성분이 더 많다면 0Hz에서 시작하여 특정 주파수 성분까지 채워져 있는 모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파수 성분 중 0Hz에서 최대 주파수까지의 범위를 대역폭, 밴드위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신호를 0Hz가 중심이라는 의미로 기저대역 신호, 영어로 베이스밴드 시그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주파수 성분이 있는 신호는 만약 신호가 실수로만 표현된다면 실제 주파수를 0Hz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의 형태를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실수 신호는 0Hz를 중심으로 대칭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주파수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오메가 t라는 하나의 주파수를 갖는 신호가 있을 때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플러스 오메가와 마이너스 오메가의 2개의 각속도를 갖는 경우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오일러 공식은 통신에서 매우 중요한 공식이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플러스 오메가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마이너스 오메가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메가가 0이라는 것은 회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사인 함수는 t = 0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래 미래 시간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과거 시간을 쳐다보았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2개의 파형의 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코사인 함수는 0을 기준으로 플러스 시간의 값과 마이너스 시간의 값으로 똑같이 반으로 나눠질 수 있으므로 크기는 2분의 1이 됩니다. 즉 하나의 주파수를 갖는 신호는 좌우 대칭의 피크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너스 주파수는 우리가 느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시간이 지나가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담으로 만약에 영화 테넷처럼 과거로 역행하는 사람이라면 마이너스 주파수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파수 스펙트럼은 주파수가 0Hz인 DC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의 형태를 갖습니다. 신호 중에 디지털 신호는 1과 0으로 구성되어 있고 1과 0 하나하나를 비트라고 합니다. 디지털 통신에는
초당 몇 비트를 보내느냐에 따라 고속과 저속이 구분되는데 그 단위는 비트 퍼 세컨드, 즉 BPS입니다. 보통 초당 100만 비트 이상을 보내면 고속 디지털 통신이라고 부르고 그 이하는 저속 디지털 통신이라 부릅니다. 고속과 저속의 신호를 주파수축으로 표현하면 저속은 협대역, 즉 영어로 내로우밴드가 되고 고속은 광대역, 영어로 와이드밴드 또는 브로드밴드라고 부릅니다. 직관적으로 고속이란 신호가 빨리 변하는 것이고 신호가 빨리 변한다는 것은 주파수가 높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대역폭에 관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트 하나를 그림과 같이 펄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펄스 폭이 타우이고 크기가 1인 구형파 펄스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구형파 펄스를 주파수축으로 변환하면 수식적으로 싱크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싱크 함수의 파형이 처음으로 0이 되는 지점인 타우분의 1을 대역폭이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우가 1초라면 초당 하나의 비트를 보낸다는 의미이고 이때 대역폭이 1Hz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우가 1ms라면 초당 1000개의 비트를 보낸다는 의미이고 이때 대역폭이 1kHz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타우가 1마이크로세크라면 초당 1메가비트를 보낼 수 있고 이때 대역폭은 1MHz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1메가bps를 보내려면 1MHz의 대역폭이 필요하구나 라는 의미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역폭에 관하여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리와 같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기 위해서는 샘플링과 양자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샘플링은 아날로그 신호를 특정 순간에서의 값들로 바꾸는 것이고 양자화는 샘플링된 신호의 각 값을 1과 0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샘플링의 단위는 헤르츠가 되는데 초당 1000번 쪼갠다면 1kHz 샘플링이 됩니다. 양자화의 단위는 비트가 되는데 하나의 아날로그 값을 몇 개의 비트로 바꾸는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10비트라면 하나의 숫자를 10개의 0과 1로 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날로그 소리의 경우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최대 주파수는 20kHz입니다. 즉 대역폭이 20kHz입니다. 하지만 이를 디지털로 바꾸기에 샘플링과 양자를 하게 되면 대역폭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집 전화기는 8kHz 샘플링과 8비트 양자를 하므로 초당 64,000개, 64kbps의 속도를 갖습니다. 따라서 대역폭이 64kHz로 늘어납니다. CD 오디오는 좀 더 고속인데 약 1.4MHz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 명의 소리나 비디오를 보낸다면 더 많은 비트가 필요하고 대역폭도 많이 필요합니다. 즉 아날로그 통신에 비해 디지털 통신은 대역폭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저대역 신호를 안테나로 전송하거나 전송선로로 보낼 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안테나의 크기가 문제가 됩니다. 안테나의 크기는 보통 파장의 2분의 1이거나 4분의 1이어야 합니다. 2분의 1인 경우를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라고 하며 4분의 1인 경우를 4분의 1 파장 모노폴 안테나라고 합니다. 4분의 1 파장 모노폴인 경우 크기가 작은 대신 접지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GHz 신호를 보낼 때는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의 크기가 15cm면 되지만 1MHz는 150m, 1kHz는 150km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테나가 사람이 다룰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려면 주파수가 수백 메가헤르츠에서 수 기가헤르츠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테나 크기가 적당한 주파수로 정보를 옮겨서 보내야 합니다. 옮기는 주파수를 캐리어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저대역 신호를 캐리어 주파수로 옮기는 과정을 변조라고 하며 그 반대 행위를 복조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커다란 안테나를 만들 수 있다고 해도 주파수가 같으면 파동의 중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정보를 동시에 보내려면 주파수를 조금씩 다르게 하여 보내면 여러 신호를 간섭 없이 동시에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디오 방송국이 89.1MHz, 91.9MHz라고 부르는 것이 각 방송국이 사용하는 캐리어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TV에서는 주파수로 부르지 않고 채널 7번, 채널 9번 이렇게 부르는데 이 또한 TV용 캐리어 주파수가 됩니다. 이렇게 캐리어 주파수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방송사나 통신사를 캐리어 사업자라고 합니다. KBS, SBS 같은 방송국이나 SKT, KT, LG U+ 같은 통신사는 자신의 캐리어 주파수를 갖는 캐리어 사업자입니다. 변조를 하려면 신호를 캐리어에 곱해야 합니다. 신호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신호를 MP라고 하고 캐리어 주파수를 FC라고 하면 캐리어 주파수에 해당하는 고주파 신호를 발생하는 발진기와 곱하면 됩니다. 수식으로 캐리어 신호는 SCT라고 하며 수식으로 코사인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는 시간 영역에서 주파수가 높은 캐리어 주파수의 크기로 신호 MT에 비례하여 커졌다 작아졌다는 모양이 됩니다. 이러한 주파수 변환 과정, 즉 변조 과정을 주파수 영역에서 살펴봅시다. 주파수 영역에서 기저대역 신호 MT를 퓨리어 변환한 결과가 MF라고 합시다. 변조된 신호는 이러한 MF가 주파수 FC와 마이너스 FC 쪽으로 이동하여 나타나는 형태를 보입니다. 이를 DSB-SC 변조라고 합니다. 여기서 DSB란 기저대역에서는 마이너스 주파수에 위치하여 보이지 않던 주파수 성분이 FC로 옮겨지면서 보여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캐리어보다 높은 신호를 USB, 어퍼 사이드 밴드라고 부르고 캐리어보다 낮은 주파수 성분을 LSB, 로우 사이드 밴드라고 부릅니다. 즉 변조되기 전에 대역폭이 B헤르츠였다면 DSB-SC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은 2B로 2배가 됩니다. DSB-SC에서 SC는 코사인 2파이 FCT, 신호가 FC와 마이너스 FC 피크 값을 갖는 신호가 변조된 후에는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반송파 억압을 의미합니다. DSB-SC 변조를 굳이 번역하자면 반송파 억압 양측파대 변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반대 과정인 복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조 과정도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 양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간 영역에서는 변조된 신호를 캐리어 주파수에 해당하는 고주파 신호를 발생하는 발진기와 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코사인 함수를 곱하면 코사인 제곱 함수가 되고 이는 삼각함수 공식으로 풀면 DC와 EFC의 두 개의 주파 성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EFC로 옮겨진 신호를 필터로 제거하면 DC인 0Hz를 중심으로 한 신호만이 남으므로 복조가 가능해집니다. 이때 크기가 2분의 1로 작아지지만 복조된 신호에서 파형의 모양만 같다면 크기는 증폭기로 키울 수 있으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수 신호의 주파수 변환 과정의 예로 그림과 같이 실수 신호가 주파수 FM인 코사인 함수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신호를 반송파 주파수 FC를 갖는 신호와 곱해서 DSB-SC 변조 신호를 만든다고 하면 이때 신호의 주파수 FM은 캐리어 주파수 FC보다 매우 작습니다. 예를 들어 440Hz의 신호를 91.9MHz 라디오 방송으로 보낸다고 하면 FM은 440Hz이고 FC는 91.9MHz이므로 캐리어 주파수가 매우 신호의 주파수보다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40Hz의 코사인 함수는 주파수 축의 스펙트럼을 보면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플러스 440Hz와 마이너스 440Hz에서 크기가 2분의 1인 두 개의 신호가 됩니다. 이제 DSB-SC 변조를 하면 플러스 440Hz 신호와 마이너스 440Hz 신호가 91.9MHz의 캐리어 주파수로 옮겨지게 되고 USB 신호는 91.9MHz 더하기 440Hz 신호, LSB 신호는 91.9MHz 빼기 440Hz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보이지는 않지만 마이너스 91.9MHz, 마이너스 440Hz와 마이너스 91.9MHz 플러스 440Hz 신호도 만들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조 과정입니다. 복조 과정에 의해 DC와 EFC의 두 개의 주파 성분으로 나누어지는데 EFC로 옮겨진 신호를 필터로 제거하면 DC인 0Hz를 중심으로 한 플러스 440Hz와 마이너스 440Hz 신호만이 남게 됩니다. 이 신호는
변조된 신호와 동일하므로 복조가 가능해집니다. 통신에서는 복소수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본래 수학에서는 복소수가 실수와 허수라는 개념으로 시작합니다. 실수는 실제 존재하는 수이고 허수는 자연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요. 하지만 통신에서는 수학에서 복소수라는 도구만을 가지고 온 것이고 개념은 두 개의 신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실수 신호는 실수로만 표현되는 신호 한 개를 의미하고 복소수 신호는 실수로 표현되는 신호 한 개와 허수로 표현되는 신호 한 개 더해서 두 개의 신호를 의미하게 됩니다. 신호란 시간의 함수이고 시간 기준이 0이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의 범위를 가지고 크기도 기준이 0이고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신호를 실수함수라고 합니다. 하나의 신호는 기본적으로 실수함수입니다. 복소수는 2차원 좌표계인 XY 좌표계와 극좌표계로 표현되는데 이를 복소평면이라고 부릅니다. 복수평면에서 X축은 실수축, Y축은 허수축에 해당합니다. 복소평면에 대해 간단하게 학습해 보겠습니다. 복소수가 1 더하기 J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실수의 크기가 1이고 허수의 크기가 1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복소평면에 그리면 1,1 위치의 점이 되고 원점에서 1,1까지의 크기는 루트 2가 되고 실수축과 이루는 각도는 45도가 됩니다. 그럼 극좌표계로 표현하면 루트 2, 2의 j 4분의 파이가 됩니다. 혹시라도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면 꼭 복습하기 바랍니다.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저대역 신호의 대역폭과 변조된 통과대역 신호의 대역폭이 동일한 것이 좋습니다. 현대 이동통신에서는 주파수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두 개의 독립적인 신호가 90도 위상차를 갖는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로 각각 주파수 변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캐리어 신호인 코사인 함수를 90도 위상 천이하면 사인 함수가 되는데 두 개의 캐리어 신호에 각각 다른 신호를 곱하고 더하여 변조하게 됩니다. 코사인 함수에 곱해지는 신호를 동위상 신호인 인페이지 신호 IT라고 하고 사인 함수에 곱해지는 신호를 쿼드러처 페이지 신호 QT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변조 과정을 직교 변환, 쿼드러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약자로 쿼암이라 부르고 I 신호와 Q 신호는 두 개의 별개의 신호로 각각 실수와 허수 신호로 대입하여 복소수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복소수 신호라고 부릅니다. 복소수 신호에 칸 변조된 신호를 각각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랑 곱하면 I 신호와 QT 신호를 복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삼각함수 연산이 필요하지만 삼각함수 공식을 이용하여 차근차근 따라가면 원래 신호가 복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실습하여 복조되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